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어요. 부담스러우시겠다. 자, 오늘도 조동찬 기자님과 또 김영래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영래 기자님이 세 번째 지금 출연하고 계신데 네. 너무 김영래 기자님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본격 주제로 한 시간을 갈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 그래요? 사연이 안 와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아,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사연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조금 익명 처리 약간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들은 조금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드러나면 안 누구 되니까. 얘기지? 이제 어떤 분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네. 대장암이 의심된다고 오. 큰 병원을 가라고 이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큰 병원 갔더니 대장암이 의심되니 우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CT 이런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장암의 정확한 기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수술을 합시다. 일단 조직 검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서 뭐 금방 오늘은 이제 퇴원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원 날짜 잡아서 그렇게 하시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직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의료진이 나와서 네. 지금 응급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하셨던 말씀과 좀 다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급하게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를 몰라서 네.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보고 싶다. 그래서 네.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 다른 병원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다가 사실은 천공이 됐다 장이. 아. 검사 과정.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던 거네요. 이거는 이제 일단 네. 일반인이 보면 의료진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네. 그것을 제보했던 사람이 저랑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편이잖아요. 일단 네. 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건 실수라고가 아니라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 천공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정말로 잘하는 분들도. 네. 그래서 그거는 실수가 아니다. 천공이 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인데 천공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뭐 대들 조심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암의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장벽이 얇아져 있거나 뭐 그러면 약간 떼어내다가 천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돌려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공이란 걸 나중에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환자의 보호자는 다른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저는 좀 신뢰가 깨진 상태라서. 저는 네. 다른 병원이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보다 더 좋은 더 명성 있는 병원으로 꼭 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면 그 병원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환자와 보호자는 여기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옮기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네. 결국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절차를 옮기는 게 왜 어려운 일인가요? 일단 만약 내가 외래로 집에 퇴원할 수 있는 상태라면 네. 집에 가서 다른 병원을 예약하고 외래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천공이 된 상태라서 근데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 입원실이 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요. 예.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요즘 같아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얘기를 꺼낸 거가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의료에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뭐 천공이나 이제 합병증 이제 컴플리케이션인데 컴플리케이션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은 나쁜 거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을 조직 검사를 하려다가 천공의 컴플리케이션 누구나 적은 퍼센테이지 확률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방금의 의사처럼 그냥 환자나 보호자가 걱정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찾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예를 들면 네. 자 제가 뉴이 아나운서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 가정이에요. 네. 만약 가족 중에 암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유일 아나운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인데 네. 이 가족분은 심리적으로 되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암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해 줬는데 유일 아나운서한테 환자한테도 얘기할까요? 그러면 유일 아나운서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세요? 어렵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제 암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 조사에서는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특히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자식들은 저 같은 아들 딸들은 대부분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는 있어요. 우리 조사가 그래요.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생명의 자기 결정권 있잖아요. 존엄사.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내가 결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병에 걸린 걸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런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좋으냐, 얘기하지 않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의사들로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뢰 관계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옮기는 게 나으냐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의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는 병원에 있는 게 낫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죠. 사실 컴플리케이션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인데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미수가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한 것은 그것은 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옮기는 것 나라도 옮기고 싶겠는데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뭐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뭐 다른 병원에 이제 본인들이 뭐 알아보고 외래에 전화하고 뭐 응급실에 전화하고 이런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신뢰가 깨져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분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건데 계속 그게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고 또 믿음이 깨지면 옮기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한 번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중증이니까 중증 질환은 계속 이제 외래가 있고 또 계속 검사가 잡혀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실 정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그분의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뭐 수술적 부분을 잘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도 같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긴 들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가족 회의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하고도 회의를 해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게 옮기셨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용기를 잘 내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술을 좀 좋아했잖아요. 네. 네.
박어영이네. 아까 그 영어로 하면 유스트인가 그거 아닌데 의사 선생님한테 진행형인데 뭐 현재도. 다른 거는 다 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했지만 술은 계속 이제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되게 웃으시면서 아유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무한 신뢰가 생기면서 그래 진정한 의사 선생님이시다 그런 이렇게 돈독한 게 쌓이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한테만 네. 의사 선생님이 마셔도 된댔어. 음. 합리적으로. 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마셔도 된대. 네. 그런 게 굉장히 막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옮기셨네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천공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실 이런 뭐 게. 천공은 있으니까 네. 뭐 천공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은 조직 검사를 받으시려니까 이 뭐 그 뭐죠 장을 비워내는 우리가 이제 바울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로는 장을 깨끗이 비워낸 상태니까 네. 뚫리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변이 그 감염되는 그런 염려가 조금 줄어든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인지는 그 병원에서 바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신뢰관계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공이 생긴 후에 그 병원의 조치는 다 합당했어요. 네. 바로 CT 찍고 그다음에 어떤 확인해서 아 이게 데미지가 크진 않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뭐 이제 이 암 수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선생님도 당황하셨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응급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암을 응급수술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으니까요. 흔치는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당초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과도 다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불러주는 자리에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네. 의료 소송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분쟁, 의료 소송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그런 액수가 되게 크죠. 네. 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그런 변호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우리나라는 너무 그 어떤 의료에 관련된 그런 소송 액수가 대단히 작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맡아봤자 별 돈이 안 될 것 같다. 액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사망 사건이나 뭐에 해가지고 이쪽이 잘못했거나 뭐 해서 어떤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작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 액수가 자기 소득에 비하면 크다 작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지만 돈이 뭐 그냥 일반 사람이면 뭐 2억 3억 정도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훨씬 그거보다 큰 나라인데 그래서 의료 소송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사례를 많이 접한 그 변호사가 쓴 책에 보면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료 소송을 많이 걸리는 의사들이 네. 보통은 돌팔이거나 학교가 뭐 좀 이름 없는 데를 나왔다거나 네. 혹은 오진을 많이 하는 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 감정적인 의사인가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학력 뭐 심지어 오진의 학력 그다음에 그 부분의 어떤 병원에서 트레이닝 그분의 명성 혹은 그분이 오진을 했다는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 뭐랑 같더라. 관계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객, 그러니까 의사를 병원을 소송을 걸겠다고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서 나는 그 의사가 그 병원이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고객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리는 의사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소송을 거는 거는 그 의사와
병원이 싫어졌기 때문이다. 오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설령 내가 감정적으로 오진을 건드린 받더라도 거죠. 그렇죠. 오진을 당한 것을 받더라도 그 의사가 여전히 좋고 그 병원이 좋으면 소송을 걸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이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내가 의료적인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얘기한 것을 나중에 분쟁의 근거로 삼지 말자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운영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좀 저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해지는 거.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절대 금기어였어요. 우리가 제대로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요? 뭐 했다 하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마. 나중에 소송 걸릴 때 우리 크게 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트레이닝이었어요. 근거가 없는 트레이닝이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뭐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크게 너무나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소송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제가 이제 의학 전문 기자니까 초창기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판사님들에 따라 다 달라요. 아.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좀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가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의료인들이 이제 좀 가늠할 수 있는데 네. 의료법을 해석하는 판사님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건 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료계와 그 법조계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재판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막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겪은 많은 그런 송사에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했던 분들이 네. 훨씬 잘하더라. 네. 그리고 저는 뭐냐면 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변호사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변호사분들을 변호사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죠. 선생님들을 다 조언을 받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일부 변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네. 의사들한테 기자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자기가 다 처리한다. 다 한다. 그래요. 그럼 전 친한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하면 그 변호사 말씀 듣지 마라. 한마디라도 네가 직접 얘기하고 하는 것, 너의 말이 들어가야 기사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가고 하지.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네 얘기가 안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싫어하는 피해자의 얘기만 들으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건인데 고 신해철 가수의 네. 첫 번째 변호사도 실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족분들 변호 대표임 한 분들이 사실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네. 변호사를 좀 바꾸고 싶다. 근데 저는 물론 당연히 내가 그런 변호사를 모르니까 저희 법조팀에 문의해서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뭐냐면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에 있는 감정, 나는 뭘로 감정을 상했고 당신은 어떤 거에 감정을 상했는지를 서로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송사 비율이 적은데 그분이 앨리스 버킨인가 그럴까요? 미국의 이제 그 변호사분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그런 걸 근거 없이 자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좋아. 서로 뭐 저기 하지 마. 더 조심시키죠. 더 뭔가, 조심시키고 하는 문제가 것들이 될까봐. 실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처음에 들었던 말씀 중에 네. 의사가 나중에 말했다는 것을 네. 많은 분들은 거부감이 저 의사 정말 나쁘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을 조동찬은 지가 의사라서 좀 감싸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 조금 뭐 감추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지나치게 네.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좀 존중해야 되는 문화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치는 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사실 의료계에서 의사와 환자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대화가 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그건 저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해지려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했을 때 서로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예. 선배님 저한테 속이신 거 없으시죠? 우리 뭐 지금 다 말씀하세요. 네, 우리 속이신 거 그래요? 있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해관계가 있어야 이제 속이는 건데 뭐 유일 아나운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요? 지금 살면서.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그러지 맙시다. 선배님이 어제 술 먹자 그랬을 때 저 다른 약속 있어요 뭐 이런 거짓말? 괜찮아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들 일반적인 결혼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내 집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선배님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사소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친구랑 주말에 당구를 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끼리는 별거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주말에 모여서 당구를 치는 일인데도 왜 주말에 가족과 있지 않고 너는 놀려고 하느냐 화를 내니까 당구를 치고 싶은데 당구를 친다는 말을 못하고 친구 뭐 아버님이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잠깐 장례식장 좀 갔다 올게. 자연스럽다. 많이 해본 솜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야. 당구를 치려면.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한테 지금 일침을 가하신 아니,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거짓말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면 네. 어떻게 아내분들에게 일침을 합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이죠? 네. 그런 것에 있어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내가 당구 치는데 무슨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구를 쳐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할래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예전에는 네네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의료계로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들 뭐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여러 의료인들 대부분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 선생님들 일부 변호사 선생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냥 얘기해. 어차피 감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괜히 늦게 얘기해서 감정 상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배님 앞으로 방송에서도 더욱더 솔직하게 이제 모든 걸 다 밝혀주시는 건가요? 뭐 아니죠. 기사 근데 내용도 막 진실을 근거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숨김없는. 들면 뭐 이 방송이나 이런 보도가 제 사생활을 얘기하는 건 안 되니까 예. 그건 안 되죠. 사생활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공적인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특히 이제 뽀얀거탑에서는 제가 이제 8시 뉴스와는 달리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뽀얀거탐이 더 재밌는 것도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자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학래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전반적인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더 제 이미지가 코로나로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56명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이 생활 방역의 기준을 2주 동안 평균 확진자가 하루에 50명 이하로 유지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는 45명이었는데 오늘은 56명이면은 조금씩 이제 그 50명대 그 기준을 살짝 오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계속 50명대를 넘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 상황,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현재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총 확진자는 12,000명이 넘었고 어제 특히 이제 이 중요한 게 계속 전부 다 수도권이라는 게 가장 이제 문제가 크죠. 그쵸? 서울과 경기, 인천 네. 지역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면은 지역 발생 한 명을 그러니까 지역 발생 저희가 보통 이제 환자를 분류할 때 해외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 케이스와
국내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발표를 하는데요. 이 국내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게 어제는 43분이었는데 이 중에 대구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이거든요. 네. 결국 이 수도권 상태가 조금 좋지 않, 그러니까 수도권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오는 그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 14일까지 수도권에서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를 연장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얼마나 연장하고 어떻게 연장할지는 지금 이제 10분 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코로나 즐겨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는 풍토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뭐 언제 종식되냐 이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감염을 잘 막을 수 있고 또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 수 있냐 이런 게 다 관심인데 또 요즘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정말 초여름인데도 한여름처럼 요즘 덥더라고요. 예전에 왜 1월 20일 날 우리가 첫 확진자 나왔을 때가 겨울이니까 날씨가 좀 더워지면 이게 좀 바이러스가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이제 여름이 됐어요. 이런 폭염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 SBS 정구희 기자가 얼마 리포트를 했는데 네. 김현우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겨울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걱정이 되게,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여름이 되면 좀 나아지고 겨울이 되면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지금 어제 그 저희 정구의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날씨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그 확산을 뭐 아예 막 억제된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었던 걸로 나왔는데요. 이 의학 전문 그 의학 저널이죠. 란셋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싱가포르는 사실 지난 4월부터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는데 요 더운 환경, 싱가포르는 지금 원래 더운 평균 나라죠. 기온이 25도 항상 이상이고 네, 네. 우리나라 거의 한여름 날씨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곳인데 그래서 싱가포르에선 맥주가 맛있는데. 나 싱가포르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저 한 번도 못 언제쯤 갈 수 가봤습니다. 있을까? 아, 되게 좋아요.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곳에서 대충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네. 인구 100만 명당 8,200명이에요. 싱가포르 오. 확진자 수는. 이걸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3명이거든요. 100만 명당.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차이 많이 싱가포르가 나네요. 대충 인구 비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35배 정도, 35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그럼 네.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거기도. 네네.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거고 굳이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또 파나마라든지 적도기니 이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적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높은 나라들인데 네. 이런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기온이랑 뭐 전혀 상관없겠네요. 네. 다만 이제 그 온도가 언급이 됐던 거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갈 확률이 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침이라든지 이런 감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추울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 감기 증상과 코로나의 증상의 구별이 전혀 안 된다는 게 또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이 오면 좀 주춤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했느냐? 네. 어떤 실험 조건을 놓고 보면 기온을 높이고 그다음에 습도를 높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영래 기자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운 싱가포르,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란도 되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운데 그쪽도 여름으로 더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3월 달 피크보다 더 센 피크가 지금 6월 달에 시작됐어요. 2차 대유행. 2차 그러니까 2차 대유행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냥 1차에 그냥 하나의 그 다른 피크로 보는 학자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 2차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때 봤을 때 2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나고 봤을 때 이건 1차의 뭐 다른 지나가야 아는 파형이다라고 거죠? 그건 네. 지나가 봐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예, 네. 아직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항암제 얘기할 때 세포 수준에서 막 바깥에서 실험실에서 약을 써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되면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하잖아요. 하고, 네.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해야 이제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취약할 수 네, 있고요. 세포 실험에서
성공한 게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 확률이 100분의 1이고요. 음.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 게 임상 시험에서 성공한 확률이 100분의 1입니다. 1%. 그러니까 세포 실험에서 실제로 임상 실험으로 시험까지 성공할 확률은 10,000분의 1인 거죠. 0.01%.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더위에 약하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거는 세포 실험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의 실험이고 음. 실제로 임상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 더운 나라에서 퍼지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양상을 보면 뭐 그 실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험은 물론 실험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로 양상을 보면 전혀 이 덥다는 것과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엔 대단히 그렇겠네요. 어렵게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날씨 더워졌다고 뭐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지진 않았는데 역시나 였네요. 근데 저기 이제 또 여름이 왔으니까 아이들이 또 항상 요즘 집에만 있고 해서 물놀이 같은 거는 좀 야외 같은 활동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여름 됐으니까 물놀이 활동은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이 또 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요? 김영래 기자가 네. 지금 그 물놀이에 관한 뭐 예방 수칙을 보건당국이 일단 제시를 했죠. 네, 그걸 먼저 제시를 좀 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얘기했던 건 물 안에 들어가서 물 안에서 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다. 거의 크지 오, 않다.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근데 다만 이제 물놀이의 문제는 물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놀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고 수영복 입고 이런 과정에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 맞죠. 이런 게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물 안보다 물 밖이 더 위험한 겁니다. 물놀이나 해수욕은.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이 내놓은 대책 중에 해수욕장에서는 거리를 두라. 4m 간격으로 이렇게 거리를 둬서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코로나에서 방역 대책은 거리 두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보건당국의 대책 중에 좀 비판을 받는 게 해외에서는 그런 칸막이를 또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는 사실 이게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썰물에서 여기 밀물이 왔기 때문에 해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를 해놨는데 네. 썰물이라서 물이 빠져버리면 저 앞까지 가서 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 서해안에 서해안에서 네. 일단 밀물 기준으로 칸막이를 쳤어요. 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즐기시라 이렇게. 근데 썰물이 썰물이 됐을 딱 때 됐어요. 뻘이요. 그 앞에서 더 그러면- 붙어서 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여기서 그 칸막이, 그러니까 정부가 마련한 그 칸막이에서 앉아서 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네. 다 저 뻘로 나가지. 그래요? 그 뻘에는 칸막이를 할 수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킬 우리나라 수 있을 선은 것 뭐냐면 같은데. 예. 그러니까 거야. 어렸을 때 뻘에서 안 놀아봤죠. 저는요 신입 아나운서 때 기행 코너 하면서 야외 촬영 나가면서 뻘만 한 10번은 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뻘 전문 리포터였어요 제가. 어렸을 네. 때는요? 어렸을 때는 안 가보셨죠? 저희가 남해안에 살아서 아, 부산이어가지고 예, 부유하게 뻘이 살아서 없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피부가 완벽하게 성인 피부가 되기 전에 뻘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저처럼 피부가 좋아요. 제가 뻘에 안 가서 이렇군요. 공부만 했잖아. 김영래 기자가 공부할 때 저는 뭐 대학생이었을 테니까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완벽하게 어떤 제도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 방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활 방역이란 용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는 있었지만 네. 생활 방역이란 생활 말은 방역.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모호하고 실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네.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김영래 기자가 얘기했지만 물은 공기보다는 덜 위험한 게 네. 비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이제 한 6개월 동안 전 세계가 겪으면서 비말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접촉하는 것보다 만지고 뭐 하는 것보다 만지는 것도 물론 전염의 하나의 주요 경로긴 하지만 비말 침방울 튀어서 호흡기로 들여 마시는 게 가장 큰데 물은 일단 비말이
이게 물에 들어가면 농도가 확 줄어들죠.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 농도가 낮아지니까 낮아지고. 그러니까 물 침방울에 그 침을 형성하는 그게 확 넓어지니까 바이러스의 농도가 확 줄어드니까 물은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김영리 얘기했지만 물 밖에서 이게 방울 튀는 거, 침방울 튀는 거, 그러니까 거리겠죠, 건순전이. 그러니까 비말의 거리가 지금 2m 정도니까 2m 이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물놀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실외면 바깥 치면 어쨌든 하더라도 이제 이게 금방 퍼지니까 집단 아까 바로 직접 튀긴 사람한테는 감염이 되더라도 집단으로 감염되진 않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실내에서는 라커룸이라고 한 사람이 기침을 한 게 계속 거기서 쌓여서 농도가 높아지면 여러 사람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워터파크 같은 데는 데려가면 안 되겠네요. 제가 워터파크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워터파크도 그러니까 실내에서 훨씬 더 거리 두기를 해야죠. 실외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안 튀기고 다른 사람의 침을 내가 안 맞는 게 중요한 전략이고 그걸로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옷 갈아입거나 씻을 때 그 공간에서는 또 아무래도 밀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옷을 뭐 집에서 아까 숙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갈아입고 집에서 갈아입고 가고 그렇죠. 그래야 네. 될 씻고 거예요. 가고 거리를 그다음에 좀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 아까 방역 수칙을 설명드릴 때 이제 그 물의 특성은 이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염소로 다 소독을 하고 바닷물에는 또 염분이 들어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또 그 자체로도 소독이 바이러스가 돼요?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굉장히 낮다고. 그 이외의 방역 수칙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지켜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물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해라.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수영장에서 마스크를 차고 있는 것도 또 쉽지 않고. 방수 마스크를 빨리 제작을 해야겠네. 여름 되기 전에. 그 쉽지 않고 또 이제 수영복이나 물안경 같은 경우는 네. 개인 용품을 써라 이런 게 이제 좀 해야 되는 건데 물놀이를 사실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어느 정말 정도 여름에 할 거 없어요, 애들. 다만 그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람들이 몰리는 라커룸이 아닌 사람들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차피 코로나19를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면 네. 이번 여름부터 자 여름 캠핑, 여름 바닷가, 수영장을 코로나19가 사는 법을 이제 시도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물놀이를 하면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그런 첫 무대가 될 것 같은데 뭐 첫 임상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네. 미국에서 그때 예전에 처음 유행할 때 그 어디죠? 플로리다 그쪽에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데 야외에서는 그래도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 감염이 야외에서 생긴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야외에서는 딱 개별적인 감염, 딱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있지. 그러니까 야외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식당을 오픈하는데 야외를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네. 야외에서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이니까 야외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애당초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지만 실내는 역시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번 또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물놀이를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물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지금 보고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건 이제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겪어서 만약 물놀이로 해봤더니 물놀이에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규칙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는 물은 좀 안전한 것 같다. 두 가지 이유로. 그리고 야외도 역시 안전한 것 같다. 그다음에 하지만 실내는 장담할 수 없다. 어느 공간이든 이 감염자가 만약 있는 실내에서 환기가 안 되면 거기선 그게 뭐 콜센터건 물류센터건 아니면 탁구장이건 간에 실내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라는 것.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놀이, 그다음에 바닷가 놀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어쨌든 여름 휴가라는 기간이 다들 조금씩 생기실 텐데 해외를 못 나가시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뭘 국내에서 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 뭐 유리아 아나운서한테는 얘기했지만 네. 올 여름에 캠핑장이 캠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시도했는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좋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캠핑장이 되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충북에 있는 뭐 충북 제천에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네. 일단 이제 해가 지면 그러니까 캠핑장의 특징은 화려한 조명이 없어요. 그게 가장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화려한 그게 왜 조명이 없다. 매력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변을 보는 그러니까 달이 떴는데 서울에서 똑같은 달이겠죠. 근데 주변에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 없는 데서 달을 보면 달이 훨씬 큽니다. 달이 훨씬 붉어요. 그리고 눈만 좀 뭔가 보일 것도 같아요. 토끼가 이렇게 방아쇠를 보일 것 같아요. 아우, 순수하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책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에 뭐 기술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큰 조명이 없으면 나의 수면이 교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이 교란된 사람들의 캠핑을 이틀 시켰더니 그 교란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들이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물론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숙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숙면으로 가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충전기가 없어요. 캠핑장에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보거나 뭐 컴퓨터를 켜거나 할 시간이 없이 네. 뭘 하냐면 저녁 먹고 그 캠프파이어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불장난이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수치되어 가지고 까맣게 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가만히 보게 있는 되죠. 거죠. 가만히.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될 게 굉장히 많아지네요. 하늘에 별도 많이 보였다면서요. 네, 별은 이제 음. 뭐냐면 그때 달이 떠서 음. 달이 보름달이 떠서 이제 별은 별로 안 보였는데 아, 네. 뭐 그냥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조금 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요즘 애들은 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는 문화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캠프파이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나 성당에서 여름 캠핑을 가면 그 캠프파이어를 막 했거든요. 근데 캠프파이어 특징이 이렇게 불이 확 타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탈 때는 이렇게 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뭐야 수건 돌리기 막 이런 거 수건 돌리기가 뭐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수건 이렇게 게임 몰래 돌리고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데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 술래가 되는 거고 막 그다음에 막 손잡고 전기 게임 하고 마지막에 촛불 들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막 편지 쓰고 그렇죠.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악 쫙 깔리고. 다 했네? 김영래 기자도 했네? 같은 세대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까지 요즘 세대랑은 아. 조금 동기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최대 예. 장점이 뭐냐면 예. 이제 불이 딱 꺼지고 숯 남을 때는 점점점 안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좋죠. 장작을 이렇게 맞아요. 태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불 꺼질 때쯤에 감자 고구마 넣어야지 잘 익어요. 타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런 건 뭐 유리하고 진짜 잘하는데. 호일에 싸서. 네.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술 마시면 술도 잘 안 취하고 좋아요. 뭐 이번 여름에 뭐 해외여행 못 간다고 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좋은 곳도 많으니까 네. 좋은 야외 찾아서 또 휴가 보내시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캠핑의 단점은 이제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벌레가 좀 있죠. 그러니까 벌레를 조금 뭐 두려워하지 않는 뭐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캠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피곤함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얼굴에 벌도 아닌 것이 막 벌레를 몇 방을 쏘이셔가지고 이만큼 부으셨대요. 병원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은 이런 걸로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셨어야 됐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벌레 퇴치제 이런 거 많으니까 요즘 몸에 뿌리는 그렇죠. 것들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령인데 어렸을 때 이제 모기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딱 그 불을 할 때 그 연기가 나게 풀 같은 거를 딱 덮으면 그 다음에는 벌레가 잘 몰려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이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할 때 연기를 많이 나게 하거든요. 조금 젖은 나무나 뭐 이런. 네, 그렇죠. 젖은 나무나 풀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네? 아니, 버물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벌레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 등도 있거든요. 유화등, 등하면 네. 유화등 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야외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말벌이에요. 그쵸 위험하죠. 네, 말벌은 되게 피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특히 말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러니까 웬만한 캠핑장은 말벌집 이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하니까 네. 크게 염려할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말벌이 한 마리가 처음에서 어떤 뭔가를 뿌려놓으면 말벌은 이제 그 페로몬이죠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이 모든 벌의 특징입니다만 그래서 말벌이 여러 마리 있는 곳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벌 한 마리의 독이 일반 일벌의 독보다 한 20배쯤 많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말벌의 생명을 네.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말벌은 좀 조심하셔야죠. 말벌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에요? 피해야죠. 피하면 막 더 따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네. 되게 논란인데 실은 제가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고 막 하는 게 말벌 동영상이거든요. 응? 우리 지금 꿀벌이 거의 그 되게 위기예요. 말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장수 그 두 가지가 말벌 이제 때문에. 말벌 때문에 장수 말벌이라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토종, 아시아 지역에서 사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조금 확산하고 문제가 더 있대요. 된다고 하고 있는 장수 말벌 때문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감염성 질환, 꿀벌에 있는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네. 그게 바이러스라고 추정이 되는데 학자들도 이제 이게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감염성 두 개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말벌이 많이 왔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엎드리는 게 좋으냐 무조건 달려나가는 게 좋으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으로 되게 쉽지는 않은데 네. 엎드리는 경우가 뭐 일단은 많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데서 했다 그러면 자극하지 않고 엎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 네. 근데 말벌이 엎드렸다고 해서 안 어떤 쏘진 적을 안 않죠. 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낫다고 무서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네, 네. 무조건 도망가고 그럼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벌. 제가 최근에 지인이 정말 성묘를 갔다가 말벌 공격을 당해서 엎드렸대요. 네. 근데 머리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결국 마지막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 여기 머리에 이제 탈모가 생기고 머리가 안 나신대요. 그러니까 엎드려도 쏘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가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엎드렸는데도 막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말벌이 다른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벌과 개미거든요. 개미요? 네, 개미들도 자기 생명을 걸고 집단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으로 되는 건지 그 개미의 진으로 유전자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개미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일개미를, 그러니까 개미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되게 너구리 같은 게 있어요. 네. 너구리가 한 개 개미로 따지면 한 몇천 배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개미들이 달려들어요. 와, 자기보다 몇천 배 큰 사람들은 대부분 막 걔는 이제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쪽에 갔다가 하지만 개미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공격하면서 그가 떠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아무튼 개미와 벌은 되게 좀 특이한 집단 같아요. 독특한. 별 얘기를 다 안 해요. 자연 생태계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우주까지 다 정복하시고 이제 아니 이제 원래 자연 개미하고 환경 분야 쪽으로 오시나요? 벌은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패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동선을 따르고 어떤 식으로 이 우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미는 되게 특이한 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노는 개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10마리가 놀잖아요. 10마리를 다 제거해요. 그러면 90마리 중에 아홉 또 마리가 9마리 또 또 놀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뭐 그거랑 또 패턴이 똑같네요. 그렇죠. 집단 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네요. 우리가 그 10마리 중에 속할 것 같아. 개미로 태어났으면. 맨날 놀고 싶어. 그렇군요. 김영래 기자님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나온 거 있으신가요? 마무리는 저에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그 아까 물놀이 얘기 관련해서 이제 여름 휴가 저도 이제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뭐 제가 나올 때보다 되게 재미없는 얘기로 끝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니요. 국내에 또 좋은 여행지도 많이 있고 네. 좀 이렇게 휴가 기간에 좀 그러니까 실제로 좀 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 코로나19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네.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그 좀 사람들이랑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름 휴가를 가겠다는 야무진 꿈을 지금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보내주시나요? 아, 그럼요. 뭐.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이제 네. 사회화 거리두기를 할 예정이라서 집에만 있으실 것 같은데 왠지 딱 그겁니다. 일 시킬까봐. 저는 이제 얘기하자면 네. 사람이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가끔은 그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두루 만나야 이게 뭐죠? 이건 저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BS 보도 방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러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확 치우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얘기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못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요. 어떤 이유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입장이 있어요. 있어요.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양쪽 당사자의 얘기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기본 원칙이잖아요. 저희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혼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루두루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회사 한참 후에 지금 나갔지만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이상한 글을 제가 올렸어요. 했더니 메시지 선배 제발 그렇게 맨날 취재한다고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다니고 그래요.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었네요. 그래서 또 요즘 실천하느라고 매일 밤 그렇게 늦게 들어가시는. 아니면 매일 밤 아니면 저 어제도 뭐 10시 때 일찍 들어가셨네요? 10시 때 들어갔고요. 예. 오. 예.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 꼭 술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여가 활동이 많습니다. 술 말고도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하니까 정말 안 와닿는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주소를 공지하다가 버벅거려서 이게 메일이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초집중해서 더듬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tower@sbs.co.kr로 보내주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